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게 앉아서 할지 일어서 할지 고민했었는데 30분 동안 하려면 또 앉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앉아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를 뭐로 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한 지가 저도 2007년에 졸업했으니까 14년째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한테 알맞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정치권에서 제가 제일 젊다고 해가지고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 5년 전 다르고 또 지금 또 다르네요, 보니까.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치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준석 씨 같이 정치를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방송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방송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방송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언급되었던 제가 활동하는 그 두 가지 영역, 정치와 방송 영역에 대해 가지고 27살이 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정치를 하겠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방송을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진짜 나 난감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원래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처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정치권에 섭외가 돼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건데, 거꾸로 말하면 정치나 방송이라는 영역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영역이냐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회가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진짜 장군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 당시에 민족에게는 불행이지만 임진왜란이 터지지 않았으면 과연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아이덴티티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 100원짜리 동전 뒤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이 없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 재능이라든 것도 어떤 기회를 맞아서 이제 싹 틔우는 것인데, 그게 맞은 사람들은 기회를 진짜 얻는 것이고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갈고 닦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방송이나 정치의 영역 같은 것들은 다른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것과 정말 다르게, 전문직들은 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이나 주기적으로 보는 시험에 통과하면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진 영역이기 때문에 저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막 인터넷에 보면 무슨 그 선거 3번 떨어졌다고 뭐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무슨 낙선 전문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한테 정치하면서 뭐가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고 뭐가 가장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이냐를 본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세상이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지금도 제가 만약에 저한테 이준석 씨는 정치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고향이 상계동인데 4호선 끝자락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잘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어릴 때 다른 거 없고 진짜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공부 잘해야지만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전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쭉 온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나름 어떤 지점들마다 제가 시험도 잘 보고 학교도 잘 가고 해가지고 좋은 성과들 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정치까지 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제 경험이 제 다음 세대한테 똑같은 경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거든요. 만약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살아요. 제가 운동장을 이렇게 복도에서 내려다보면은 나는 쟤네 나이 때 이런 꿈을 꿔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상계동에서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나랑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천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니면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인가, 이걸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치에서 그게 꿈이에요. 적어도 교육이 하나의 사다리로 기능하는 것을 지켜내고 싶은 게 제 정치인으로서의 목적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방송에서 못 들으셨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유권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제가 갑자기 독재자가 돼 있어요. 저는 그러면 교육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독재자가 되는 날 전까지, 또는 독재자에 준하는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얻는 날 전까지는
제가 그다지 하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마침 오늘 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공간이 추미애 장관의 과거 지역구던데, 제가 추미애 장관이랑 뭐가 그렇게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맨날 방송 나가면 그분 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기 싫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나중에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과정들을 제가 다 감내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긴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당선이라는 것도 그렇게 전 봤어요. 저희 정치권에서 처음에 당선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 비슷한 줄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 강남에 나가나 아니면 뭐 서대문에 나가나 아니면은 노원구에 나가나 도봉구에 나가나 비슷한 난이도일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를 들어 1번, 2번 공천 받으면은 천차만별입니다. 난이도가 동네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셔도요, 어디는 계속 빨갛고 어디는 계속 파랗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한번 그걸 똑같이 나무위키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항상 특정 정당만 당선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이. 근데 그런 곳에 도전해가지고 그걸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유, 굉장히 무의미한 도전 같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게 있어요. 공천을 받기 쉬운 곳,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약한 곳은 당선이 되기가 어려워요. 실제 선거 나가가지고 후보가 되긴 쉽지만은 당선이 되기가 어려워요. 경쟁이 적다는 거는 거기 후보 돼봤자 나가가지고 당선되기 어려운 곳이니까 경쟁이 적은 것이겠죠. 다만 무조건 당선되는 곳 나갔을 때,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달고 선거에 들어가면 무조건 당선되는 영남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강남, 아니면은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가면 무조건 당선되는 호남 지역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경선이 막 10명씩 달라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선택을 앞으로 하게 되실 분 있다면은, 자, 당선이 쉬운데 공천이 어려운 곳으로 갈까? 공천이 쉬운데 당선이 어려운 곳을 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국회의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당선자냐 낙선자냐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거꾸로 정치를 20년, 30년 긴 텀으로 놓고 본다면은요, 내가 내 최종 목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사다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게 더 나은 길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자, 속된 말로 제가 이번에 만약에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중에서 당선이 쉬운 선거구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당선이 됐어요. 그럼 국회의원직을 한번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공천이 그 다음 선거에서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합니다. 당에서 공천을 주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쪽으로 제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치인들 막 보시는 분들 막 국감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배울 만큼 배웠지만은 본인이 나중에 공천이라는 걸 앞두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 내가 민주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구 의원이면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여기 후보 누구나 내도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본인의 가치가 없어요. 그 공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없어요. 그럼 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 권력자를 속된 말로 빨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권력자 이쁨 받는 거 외에는. 다만 본인이 만약에 진짜 어려운 선거구에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라는 위치에 가 있는 사람, 서울 강북에서 보수 쪽 후보가 당선된다든지 아니면 영남에서 김부겸 장관처럼 대구에서 당선되는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인간 말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권력자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놈 아니면 당선될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내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3선되고 4선되고 이렇게 쌓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20, 30년 동안 했던 말들이 국민들한테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흑역사가 적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추미애 장관과 이렇게 막 법사위 이런 데서 막 소리 지르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저분들이 더 큰, 국회의원보다 더 큰 도전을 하게 될 때 그분들이 지금 했던 말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남아가지고 하나씩 튀어오를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지금 투자로서 버티면서 제가 지금 어려운 선거들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힘들죠.
가끔은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추월하는 모습도 봐야 되는 것이고, 가끔은 나도 저기는 그냥 당선될 수 있는 곳인데 예? 가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나한테 조롱을 하네,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참 많이 배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삶에서 결국 최종 목표지가 어딘지를 한번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다 지금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은 혜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혜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나중에 누군가는 좀 더 빨리 가고 누군가는 좀 더 늦게 가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위치에 다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치를 쌓았냐,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원래 아까 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컴퓨터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저는 원래 벤처기업을 하겠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2007년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왔어요, 바로. 예. 왜냐?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페이스북 창업자들이 제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맞아요. 예. 근데 역설적으로 주커버그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이제 저랑 수업만 같이 이제 들은 거고, 주커버그보다는 나머지 이제 뭐 앤드루 맥컬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더스틴 모스코비츠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그 교내에서 컴퓨터 고치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같이 이제 지내고, 걔네가 저희 조직 내 상관이었거든요, 바로 위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그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 그때 막 창업하고 이럴 때도 그냥 바라만 봤죠. 왜냐하면은 시민권이 없으니까. 예, 시민권이 없으면 가가지고 일을 해도 월급 받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비자 받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한국의 그 문제를 먼저 마치고 다시 미국 가서 일을 해야지, 실리콘밸리 나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사람 일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게, 제가 정치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군대를 산업기능요원 병특으로 안 갔을 겁니다. 나중에 뭘 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벤처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병특을 했어요,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부터 제 인생이 이제 완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병특 시작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가수 싸이 씨가 그 병특하다가 그 저녁 시간대 음악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싸이 씨가 그 편입 취소가 되고 군대를 2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그때 딱 뭐가 각인됐냐면은, 아, 병특하면서 다른 일 하다 잡혀가면 안 되겠구나, 군대 2번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제 친구들 병특하는 친구들 그러면 안 되지만 원래 저녁에 막 서울과고등학교 친구들 고액과외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아, 그런 거 큰일 난다,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비영리 단체라는 걸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예. 저는 원래 공익적인 인물도 아니었고요, 비영리 단체를 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영리 단체를 한 이유는 병특하고 나서 저녁이랑 주말에 시간이 그래도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영리 활동을 하면 잡혀가니까 그냥 비영리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리고 몸 쓰는 건 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모여서 머리 쓰는 걸 하자, 이래가지고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면요 되게 의아한 게 뭐냐면요, 이런 조건의 교육기관이 없어요. 다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병특이니까 월급도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딱히 없고, 그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영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서울의 용산구에 이제 있는 용산구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르치니까 이제 저희는 진짜 비영리의 목적 하나만으로, 예, 그냥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막 10점짜리가 80점 되고 90점 되고 이런 다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봉사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업계를 평정해버립니다, 한 방에. 왜냐면 여러분들 교육봉사단체 혹시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말이 교육이지 보육입니다. 예,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성적을 올리겠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지 마, 나도 가르치기 싫다, 이러고 그냥 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는 이제 어쨌든 과학고 입시까지 가려 그러면은 중학교 내신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 열혈 중학생 생활을 보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된 말로 논팽이 중학생들의 마인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소리냐, 그냥 문제는 무조건 풀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만의 희대의 교육 방식을 확립합니다. 수학을 1시간 동안 강의하고요, 수학 문제를 40문제 줘요. 다 풀면 집에 가고 다 못 풀면 집에 못 갑니다. 그런 룰로 그냥 단체를 운영했어요. 근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병특하면 시간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기관을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학원이든지 아니면 학교든지 종치면 집에 가는 구조인데 이 자들은 뭐길래 다 풀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집에 안 가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 학생들이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때 이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청와대에서 저를 이제 그 표창화를 부릅니다. 나눔 봉사자들 초대 오찬 이런 걸 하는데 그때 교육부문에서 2명의 젊은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되게 치하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 둘이 누구냐 하면은 배물 나는 사람들의 이준석과 공부의 신의 강성태였습니다. 예. 성태형이랑 저랑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병특은 뭐 하면 큰일 난다? 영리 활동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영리 활동을 계속 남아가지고 2, 3년 계속 이렇게 돌렸더니만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육봉사는 제가 됐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성태형은 영리랑 비영리를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리 쪽으로 가가지고 공신닷컴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성태형이 계속 비영리했으면 성태형이 우리 정치했을 가능성이 높죠. 저보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뭐냐면은 이 영역에 들어올 거라는 걸 전 한 번도 생각 못 했었는데 싸이 씨는 이걸 모르겠지만 싸이 씨가 잡혀간 것 때문에 전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버드 출신의, 그리고 군대도 이제 병특 끝내가지고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 나이에 이제 갓 26, 7 이럴 때인데 비영리 단체를 크게 읽어가지고 성공시킨 경험도 있고, 네. 그런데 또 무슨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라 벤처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정치권에 이렇게 영입될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씩 접을 때마다 나의 특출함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선 하버드 여기서 굉장히 먹히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군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를 성공시켰다. 여기서 이미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남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어디 또 대기업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벤처하겠다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한 5년에 한 명만 나올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런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러브콜이 왔던 것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이제 활약하면서 지금의 정치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우연이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정치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계속 이제 이과로 수업을 들었고 정작 제가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우연이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정치하면서 딱 100분 토론에 처음 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한번 한 거 말고 진짜 이제 메이저리그 100분 토론을 한번 하게 됐는데 그때 제 상대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누구냐면요, 노회찬, 김부겸 조였어요. 노회찬, 김부겸 조랑 저랑 이혜훈 의원 조가 이제 100분 토론을 한 거예요. 2012년에. 저는 그래서 벌벌 떨었죠. 아, 저 말 잘하는 분들, 정치적으로 진짜 20, 30년 동안 해오신 분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털리고 흑역사를 남기고 내가 정치권에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했었죠. 근데 그날 내가 VOD 영상을 보면서 또 거기 댓글 달린 걸 보면서 보니까 저도 100분 토론에 처음 나가봤는데 이준석이 압도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되게 고민했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정치 토론이란 걸 그렇게 막 해본 적도 없고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한국 정치에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걸 봤더니만은 제가 미국 대학 졸업하고 나가지고 제 처음 말하던 모습과 제가 많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2007년에 졸업하고 그때 2012년에 대선 캠프에서 뛸 때 그 4, 5년간의 기간 동안에 내가 남들 앞에 말하는 경험을 언제 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했던 지지리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중2병 걸린 놈들한테
수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자들은 협상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예, 협상이 안 되는 자들이고 도저히 설득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야, 니네 이거 공부 안 하면 집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선생님 뭐 여기 에어컨 나오고 좋은데 계속 있다 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끝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의리돼요. 보면은 야, 나 집에 가 숙제할 거 있는데 빨리 가야 돼 이러면 선생님들이 의리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는 실수 같은 걸 그대로 합니다. 막 조공을 바치고, 야, 니네 아이스크림 사줄게 다 풀면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비싼 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는 막 걔네가 갑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놈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제 화법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저도 처음에 유학 갔다 오고 어쨌든 과학고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자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져요. 왜냐? 그놈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내가 집에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대한민국의 지지리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흥미 없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말하는 식으로 톤이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오히려 지금부터 막 직선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국회의원이 되기도 해요. 네. 그런 분들이 시의원이 되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거기에 도달한 뒤부터는 내가 다른 스킬을 쌓거나 아니면 다른 나의 이력을 쌓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봉사단체를 한 다음에 국회의원 하는 건 말이 되지만은, 국회의원 하다가 나라에 세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봉사단체 하겠다 하고 있으면 그거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아니죠. 국회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 맨날 뭐 높으신 고관대작 상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서민적인 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중학교 2학년 상대하는 화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승부는 거기부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기준선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경쟁을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지만은 거기 들어가서 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토익 점수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공인 성적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입시를 위해 준비해왔던 많은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성공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회사에서 영어 성적이 높은 것보다는 회사의 직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농담 삼아 얘기하면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오히려 각광받을 수도 있어요. 완전 전혀 다른 이제 그런 장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영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나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혜택받은 사람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난 도달할 것이다. 조금 늦을 수는 있다. 거기에 조급해하지 말고, 다만 거기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스킬을 가지고 있길 바라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경험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이준석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제가 아까 2012년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2012년에 제가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예, 통합진보당에 있던 그 당시에 청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서 제가 자신감을 무한하게 얻었어요. 그 대화가 뭐였는지 짧게 소개하면은, 그때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거,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게 굉장히 이제 토론 주제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 제도도 좋지만은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초등학교 의무교육이고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근데 고등학교는 무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학 교육에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그리고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통합진보당의 그 인사가 저한테 뭐라고 답했냐면은, 이준석 씨, 그래도 그 고등학교는 돈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쏟아부었어요. 왜냐? 저는 제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랑 교육봉사단체에서 제 제자들과 수없이 했던 얘기가,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를 인문계 가면은 집에서 제가 수능시험 볼 때까지 저 서포트 해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로 애초에 특성화고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빨리 돈 버는 길로 나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거의 모든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친구는 제발 대학을 설득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제발 뭐 네 꿈을 찾아가라, 현실에 적응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했던 저한테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본인들이 약자를 위한다고 하고 본인들이 진보를 한다고 소수자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치 사상의 교육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저를 그런 면에서는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저소득층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했던 5년간의 경험,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저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저는 거기서 앞으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게 제 자신감인 겁니다. 제 학벌이나 이런 게 자신감이 아니라 그게 자신감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할 수는 있지만은 전쟁 나가지고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지금 그런 어떤 중학교 2학년과 소통하는 화법을 어떤 정치인이 배우겠다고 하잖아요. 초딩 속이 들어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한테 계속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의 그 준비 과정을 정말 잘 해낸다면은 그 뒤에 달려가는 과정이 정말 행복할 것이고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지름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제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 정말 정치하고 싶었던 친구들 많거든요. 외고 출신의 유학 간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정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나름 자기가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길을 좁게 만들거든요. 제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군대를 전부 다 공군 통역장교로 갔고요. 전부 다 변호사가 됐어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언뜻 보면은 그게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간결한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군대 문제에서 나중에 누구도 책 잡지 않게 장교가 돼야겠다. 그 중에서도 제일 멋진 공군 통역장교가 돼야겠다. 변호사가 되면은 정치한 데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우러러 보겠지. 변호사가 돼야겠다. 다 그래서 똑같은 스펙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한테 어떤 그런 기회가 옆길로 빠질 기회가 온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잡으십시오. 예. 그게 제가 지금 배불러가지고 하는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옆길에서 보낸 시간이 나중에 오히려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그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